안녕하세요. 프리 URP 사전 연구 프로그램 연구 로드맵 그리기 강좌를 맡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재학 중인 신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차시인 3차시 강의입니다. 3차시 강의는 연구 실행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연구를 마무리 지을 단계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2차시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시에서는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실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험 계획을 잘 세워서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장비나 시약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험을 진행하는 중간에는 연구 노트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연구 노트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연구 노트란 무엇인지, 연구 노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험을 마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해서 얻은 실험 데이터에 대한 취급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험 과정에 있어서 올바른 시약 보관 방법과 안전하고 올바른 실험 환경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3차 시에 할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연구 마무리 단계에서는 5가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구 윤리, 저자, 논문, 출처, 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구 윤리는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 윤리란 무엇인지, 뭘 지켜야 하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 등등에 대하여 주의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많은 내용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저자에 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논문의 형식과 그 형식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처 부분입니다. 연구 윤리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출처를 남기는 것은 중요하므로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윤리입니다. 연구 윤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 양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연구 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자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질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과학 연구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장기적인 사회 영향력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영향력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연구자의 의무입니다. 연구 윤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위조입니다. 데이터 위조란 실험 같은 상황에서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고 이럴 것이다 하고 실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 김 씨는 자신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이 걸리는 장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김 씨는 연구를 진행한 척만 하고 실험 결과 값을 만들어서 논문을 작성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위조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데이터 변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실험을 해서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가 원래 실험값이 아닌 경우입니다. 실험값을 자신의 가설에 도움이 되도록 직접 조작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 김 씨는 자신의 연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이라는 결과값을 얻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복을 하고 조건을 잘 지켜도 성실하게 수행하여도 결과값이 자꾸 10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반복에 지쳐버린 김 씨는 실험 결과값을 바꿔서 논문을 작성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변조입니다. 다음은 표절입니다. 연구 윤리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표절은 단순히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를 허가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예전에 작성했던 논문일지라도 참고 문헌에서 언급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그건 역시 표절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현재 저작물이 아닌 과거의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곧 설명할 참고 문헌에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 김 씨는 1년 전에 A에 관한 논문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 씨는 A에 관한 논문을 좀 다르게 하나 더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1년 전에 했던 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였고 김 씨는 표절 시비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표절입니다. 다음은 부당 저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문에 관련이 없는 사람을 저자로 함께 등록해주는 경우입니다. 친분이 있거나 청탁의 이유로 자신의 논문의 저자로서 끼워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 김 씨는 논문을 작성하던 도중에 같은 연구실 선배에게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다음 연구 때 자신이 잘 봐줄 테니 김 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논문에 공저자로서 자신을 넣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손해볼 거는 딱히 없다는 생각에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 저자에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룰 연구윤리는 연구비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비는 금전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연구비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자 김 씨는 국가로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약을 산다는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았으나 사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구비에 의한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윤리에 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구성은 대부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논문의 초반부는 초록, 서론, 연구 방법이 존재합니다. 초록에서는 연구의 대략적인 요약을 포함합니다. 초록은 독자가 논문이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신경 써서 내용을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서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연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연구의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실험 방법입니다. 실험 방법에서는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을 서술해 줍니다. 실험의 시약, 기구, 장비, 환경 등을 명시해 주면 됩니다. 논문의 중반부에서는 실험 결과나 자료값을 다룹니다. 실험에서 얻은 값들을 표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보기 쉽도록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값을 정리해주면 되므로 딱히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고찰, 결론, 참고 문헌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고찰 부분에서는 실험의 결과값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술하여 줍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가 제시하는 가설과 실험 결과에 대하여 서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 부분에서는 연구와 논문을 작성하는데 사용한 문헌들과 인용을 꼭 표기하여 주겠습니다. 논문에서 저자는 그 의미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보통 말하는 논문을 작성한 자는 당연히 그 논문의 저자에 포함됩니다. 그러한 역할 말고도 저자로 등록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연구의 기획과 설계에 기여했다면 저자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보통 연구의 주축을 맡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1저자로 등록되어질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실험값의 데이터와 분석에 참여했다면 그건 역시 연구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저자로서 인정됩니다. 논문을 작성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데 참여했다면 그 역시 저자로서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지도교수 같은 경우는 발표를 승인한 자로서 저자로 인정되곤 합니다. 저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제1저자, 공저자, 교신저자입니다. 제1저자는 연구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의 중점이 된 연구자를 의미합니다. 제1저자가 논문의 대부분을 집필하고 편집합니다. 공저자의 경우는 논문을 작성하는데 일부 도움을 주고 실험의 일정 부분 참여한 경우입니다. 연구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노하우를 전수한 경우에도 공저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신 저자는 다른 저자들의 승인을 얻고 학술지나 저널에 연락을 담당하게 되는 저자입니다. 교신 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대한 질문이나 연락을 담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연구에 사용되어진 참고 문헌입니다.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고한 이론이나 인용 어구는 반드시 참고 문헌을 통해서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출처 표기법 3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일반적으로 본문에는 주석으로 표시하고 본 내용은 논문의 가장 뒤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시카고 표기법, APA 표기법, MLA 표기법 등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시카고 표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기법입니다. 참고 문헌은 보통의 논문의 경우 수십 개에 달하게 됩니다. 이 순서는 국내부터 배열하고 해외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자의 순서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서, ABC 순서를 따르게 됩니다. 예시와 같이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저자 이름을 써주고 많다면 ETAL을 이용해 생략해 줍니다. 이후 논문 제목이 나오고 학술지 이름이 나옵니다. 뒤에 학술지의 발행 권수, 호수가 따라옵니다. 괄호를 이용해 발행된 연도를 써주고 페이지를 특정하고자 한다면 콜론을 이용해 페이지를 첨부해 줍니다. 두 번째 표기법은 APA 표기법입니다. 이 표기법 역시 많이 쓰이는 표기법입니다. 참고 문헌의 목록은 역시 국내부터 서술하고 해외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명은 가나다 순서, AB 순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의 이름을 써주고 괄호 안에 발행된 연도와 월을 써줍니다. 이후 논문 제목, 학술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발행된 권수와 호수를 써주고 페이지를 첨부하여 줍니다.
마지막 표기법은 MLA 표기법입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기법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저자명을 가나다 순서, AB 순서로 표기합니다. 저자 이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수, 호수, 연도, 페이지 순서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논문 작성도 끝났고 연구도 막바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발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두 발표입니다. 주로 학술 대회에서 구두 발표가 진행되며 발표자는 일대 다수의 청중들을 상대로 자신의 연구를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 청중의 관심사를 파악하여 주목을 끌어야 한다는 것, 발표 도중 발표가 끝나고 토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두 발표의 경우에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PPT 자료나 포스터를 이용한 포스터 발표 등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형식은 논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널이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논문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전에 언급했듯이 저널의 편집자나 심사위원 그리고 논문을 읽을 미래 독자들을 위하여 정해진 양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양식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논문을 투고하더라도 거절되어서 수정하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차 시의 강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배운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시 강의를 요약하여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연구윤리, 저자, 논문, 출처, 발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윤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왜 지켜야 하는지 등등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각 연구윤리별로 사례를 통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엔 저자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논문의 정해진 형식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그 구조에 대하여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처 부분이었습니다. 출처에 대해 세 가지 표기법을 소개하면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방법인 구두 발표와 논문 제출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3차 시의 강의 동안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요약해보면 연구를 준비하는 것, 연구를 실행하는 것, 연구를 마무리 짓는 것, 크게 세 가지로 연구는 진행이 됩니다. 이로써 3차 시의 강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연구 성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